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태원입니다. 여기 어렵게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정말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을 이렇게 좀 아마 신청하시면서 쓰셨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그 설문하셨던 내용들도 좀 취합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강연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불황기에 일본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특히 소비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결국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소비자들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불황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났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이 강연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전문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불황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세 개의 대표적인 일본의 중소기업 사례를 좀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세 개의 기업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시고자 하는 뭔가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은, 제가 1985년에 일본에 처음 갔습니다. 20살이 막 넘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슈퍼마켓을 갔더니 수박을 파는데요. 반토막도 팔고 4분의 1도 파는 거예요. 저걸 누가 사 먹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는 수박하면 한 통, 그것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봐야 사가고 하던 시절인데, 일본의 슈퍼를 갔더니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게 왜였을까요? 이미 그 당시에 일본은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28%에 육박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수박 얘기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참 생소했습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유독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보리차를 페트병에 넣은 걸 팔더라고요.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보리차는 식당에 가면 밥 먹기 전에 그냥 주는 물이었습니다. 물론 생수도 팔았어요, 일본에는. 그렇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경험을 하는데, 많은 격차를 경험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일본이란 나라는 사업하시는데 시장이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가고 있으니까 뭔가 배울 게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문을 좀 드렸었죠. 그랬더니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수준은 약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라고 답해 주신 분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5년이라는 대답도 20%가 넘었고요. 뭐 17.9%, 20년, 심지어는 뭐 30년 또는 30년 이상이라고 장난하신 게 아닌 거죠. 저 사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7%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수박 얘기도 드리고 보리차를 페트병에 파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수박을 조각내서 팔고 보리차를 물에 넣어 페트병에 넣어서 팔았어요. 근데 그 간격이 있었겠죠. 그게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더불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도 더불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간격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1985년에 가서 느꼈던 그 일본과 한국의 간격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본과 한국의 간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만큼 일본은 정체되어 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반면에 그 정체 시간에 한국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정도의 간격의 감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거는 정말 물론 여러분들이 설문에 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 정답이 없죠. 저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죠. 뭐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간격을 한번 유추해 보죠. 그러기에 앞서서 일본의 지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불황기에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쪽이 부동산, 이쪽은 주식시장입니다. 그렇죠? 고점 대비 60%,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80% 하락. 저 시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저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 났죠.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더 큰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견뎌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칭송하는 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소득과 소비도 급락합니다. 정말 사회 전체가 매일매일이 급변하는 그런 사회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몇 가지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는 한 번도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경험을 한 일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인구 구조도 급격하게 변했죠.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을지로 3가에서 내렸죠. 을지로 3가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려고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을지로 3가에서 내렸는데 그 앞에 그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한 50m 이상은 서 계시더라고요. 일본은 이미 197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인구가 7%를 넘었고요. 94년에 소위 고령사회라 그러죠. 그게 배가 되는 14%가 되면 우리 고령사회라 그럽니다. 그게 1994년에 이미 일본은 그렇게 됐습니다. 2015년 말 현재 26.7%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소위 고령화 사회는 2000년에 맞이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 넘어가는 게 2000년에. 고령 사회는 지금 예측 건데 내년이라고 합니다. 몇 년 걸렸나요? 18년 걸렸죠.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거죠. 인구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게 1990년에 일본의 인구 구조고요. 이게 2010년에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어떠세요? 이쪽으로 그림을 이쪽으로 싹 가져가면 거의 겹칠 것 같죠? 몇 년 차이 나나요? 20년 차이 납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그 나라 인구를 한 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세워놓으면 가장 중간에 오는 나이.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1990년에 37세였습니다. 한국 2010년에 38세가 있습니다. 몇 년 차이 나나요? 예,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GDP 한번 볼까요? 파란 게 한국이고요. 검정색이 일본입니다. 근데 간격은 20년을 제가 틀어놨어요. 뭐 조금 이런 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설문을 하시면서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다. 일본하고 한국은. 근데 저는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더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게 또 명확한 근거고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한 20년 정도의 간격을 지금 두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 18년일 수도 있고 19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 가구 증가도 한번 볼까요? 일본은 1990년대 1인 가구 비중이 20% 초과했어요. 한국은 1910년에 23.9%. 아마 이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밥, 혼술 이런 얘기 안 해도 이 데이터로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거 편의점 한번 볼까요? 앞서 제가 편의점에 85년에 경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유통업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백화점의 매출을 편의점이 초과하는 시기를 한번 보죠. 일본은 2008년이었고요. 한국은 2015년, 재작년에 백화점 매출을 편의점이 앞질렀습니다. 유통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소비의 패턴이 확 바뀌고 있는 걸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그 간격은 약 한 20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 사회적인 현상 중에는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 TV, 사실은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만, TV 없다고 해서 TV를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참 먹방 프로그램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틀어보면. 근데 일본에 제가 갔을 때 1980년대 중반 정말 이런 붐이었거든요. 저런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배경, 사회적인 배경이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 배경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유택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발포주가 우리나라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출시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주입니다. 근데 하이트 진로에서 4월 25일 날 혹시 발포주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장기 불황이 시작되던 시점에 맥주 가격을 대폭적으로 정말 낮춘 데는 뭐 절반 가격으로 낮췄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소위 이제 메가의 퍼센테이지를 좀 낮춰서 보리로 발화시키는 게 아니라 옥수수나 뭐 그런 밀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로 발화시키는 소재를 바꿔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서 출시한 맥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포주가 일본 전체 맥주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월 25일 날 출시했습니다. 가격이 실제 맥주보다 한 40%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제가 마셔봤는데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아마도 제가 이 화이트 진로에게 직접 문의한 건 아니지만 저런 맥주를 출시하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맞물려서 저런 맥주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이거 역시 한 20년 정도의 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본의 불황기에 저런 변화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걸 쫓아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런 소비의 패턴의 변화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소비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소비 구조가 변화하는 거, 그거는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도 증가한다는 의미겠죠.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제가 빨갛게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변화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물가가 비싼가요? 일본의 물가가 비싼가요? 지금. 한국이 비쌉니까? 일본이 비쌉니까? 어디가 비싸세요? 일본이 물가가 비싼가요? 한국 같기도 해요.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도 10,000불까지는 아니어도 한 7,000불 가까이가 낮습니다. 우리가 아직 3만 불 못 갔죠? 27,000, 2015년 말 기준 한 27,000, 26,000 정도 가는데요. 일본이 35,000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갑니다. 근데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그 자체만 가지고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또 더 깊이 경제학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구매력 평가도 해야 되고 등등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잘 사는 나라다고 인정합시다.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싸다고 골프를 쳐요.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이만큼 사갖고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사와요. 얼마 전에 저희 꼬마가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일본에. 근데요, 가방 속에 온갖 과자며 사탕이며, 물론 신기했겠죠. 그렇지만 그 꼬마가 사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었던 거죠. 왜? 한국보다 쌌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디가 비정상인가요? 저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상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요. 일본은 과거 20년 동안에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또 하나 제가 궁금증이 가끔 집사람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그 쇼핑하러 같이 가는데요. 장 보러 가는 거죠. 이거 끌라고 가는데 가면은 대형 마트에 가면 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1+1이 없어요? 그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저렴하게 안 팔아요. 유통업자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갑질을 하는 일본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유통업자는 뭐가 다르냐? 소비자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일본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의하면 자산 가치가 부풀려져 가지고 사람의 씀씀이가 조금 헤퍼져서 물가를 이만큼 올려놓고 그게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설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 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자체가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뀔 겁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한국하고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일고 있는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불황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오늘 와서 여기 좀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공부하고 싶고 거기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쫓아는 가고 있지만 사실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같을 수도 없죠. 다른 나라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이 각각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지난 90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본이 불황이 시작될 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불황이 시작될 때. 버블이 깨졌어요. 80년대. 사실 또 버블이라는 게 그래요. 버블 경기라는 게 깨지기 전까지는 부풀어질 땐 몰라요. 아무리 유능한 경제학자라도 그걸 갖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게 버블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로소 언제 아냐? 풍선이 터지면 알아요.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버블인데 그게 80년대 후반에 깨지잖아요. 90년대 일본의 불황이 시작됩니다. 일본 국민들 어땠을까요? 일본 정부가 어땠습니까? 정부 얘기는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온갖 정책을 내놓죠. 심지어 상품권까지 나눠줬어요. 우리나라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불황이 심하대도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버블이 시작될 때는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이러다 말겠지. 일본인데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10년을 갑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끝나겠지. 안 끝나요. 20년을 갑니다. 바로 그것을 주도했던 키워드가 바로 디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아베가 등장해서 아베노믹스. 첫 번째 과제가 뭔가요?
2% 물가 상승 합시다. 힘든 과제죠, 사실. 20년 동안 일본의 저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 하락입니까? 아니죠. 지속적인 물가 하락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잃어버린 일본. 디플레이션을 모르는 한국. 근데 이거 역전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온다고 봅니다. 임금이 하락했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임금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임금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임금이 줄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2년째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저성장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급여가 줄었다는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함께 임금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본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희망해도 되는 그런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반면에 좀 부정적인 측면도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장기 침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요인들도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일본도 서둘러 한다고 했는데도 늦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참 서두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령화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게 사실은 이 압축된 성장? 거기에 따른 성숙도 압축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후발성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후발성 이익.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후발성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늦게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을 봤으니까 먼저 간 사람이 10년 걸리면 뒤에 가는 사람은 뭐 8년에 갈 수도 있고요. 7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도 빨리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로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쌓아놓은 것도 별로 없어. 일본은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20년의 어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불꽃을 다시 태우고 있는 그 가능성, 그 여지를 남겨뒀던 건 사실은 100년, 200년 가까이 축적되어 산업 기술. 이게 밑바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축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말 간다 그러면 지금 뭐 2, 3년 지속되는 저성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반면에 뭐 이런 물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죠.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물가 하락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나쁜 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좋은 물가 하락도 있어요, 사실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하락하면 좋잖아요. 소비 늘어나니까. 근데 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줄죠. 수익 줄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 깎죠. 임금 깎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쁜 디플레이션의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조금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떨어집니다. 이미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기 전에 먼저 뭐가 물가가 하락하냐면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피부에 물가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위험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임금은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한국하고 일본의 비교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뭔가 힌트를 찾으셨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목적 첫 번째 달성하기 위해서 강연의 목적을 첫 번째 말씀드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불황 속에서 특히 소비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특징적으로 일어났는지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꼽으려고 합니다. 소비의 양극화, 가성비 요즘 뭐 가성비, 초가성비죠. 초가성비. 소비자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소비의 양극화 아주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제네릭 가전의 등장.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소비 이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볼까요? 소비의 양극화 그러면 소비의 양극화? 일본의 불황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현명해졌냐? 고급 브랜드도 사면서 백행샵도 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니클로 있잖아요. 유니클로. 저도 유니클로를 즐겨 입습니다만 사실 유니클로의 숨겨진 전략은 명품과 같이 입으라는 거였어요. 명품 자켓을 입고 안에다 셔츠는 자기 회사 거, 그 다음에 면바지 입으라고.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 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요. 군데군데 명품이 있지. 그 다음에 군데군데 뭐가 있냐? 유니클로 같은 아주 양질의 저가의 제품들이 몸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죠. 그게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의 소비자들이 터득한 소비 패턴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소비자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렇습니다만 데이트를 해도 뭐 계속 데이트하면 무슨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김밥 사 먹고 뭐 이렇게 돈 아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둘이 호텔 가서 빵 터뜨린대요. 이런 소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저는 이걸 뭐 에르메스를 사본 적도 없습니다만 에르메스와 유니클로, 루이비통과 이게 양립하는 거죠. 이게 불황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터득한 소비 행태인 거예요. 이걸 일본 말로는 코파라고 그래. 코파. 요 앞에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요 앞에 코하고 요 퍼하고 해가 코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유행어가 될 정도로 비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성능하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불황기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얻어지는 효과, 만족, 높은 것만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가격만 낮춘다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인 거죠. 소비자는 그렇지 않죠. 가격만 내려가면 됩니다. 아까 제가 대형마트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왜 1+1 안 하고 할인을 안 해?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 내가 얼마를 지불하든 간에 소비자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20년 불안 동안에 일본의 소비자들은 만족을 찾아서 저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기에 도착했어. 이쪽이 헤르메스 매출입니다. 93년에서 뭐 2003년까지 그림입니다만 이쪽 다이소 백행삽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실제로 일본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위 정말 명품과 저가 브랜드라고 그럴까요? 이런 소비들은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체는 줄었지만. 그럼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알죠. 그렇죠? 어디로 가면. 결국엔 이거예요. 이 재량 소비라는 거죠. 재량 소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서 절대적으로 써야 되는 생활비가 있죠. 그것 빼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쓸 거냐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런 생활비에선 줄이고 정말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명품은 하나 아껴갖고 사는 그런 소비 패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소비자들은 불황을 겪으면서 이 가치 기준을 가격에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고 비싸냐는 가치의 기준에서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있죠. 수입이 줄 것. 이미 급여가, 임금이 하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싼 제품, 그거는 좋은 물건. 비싸니까 좋을 거야. 싼 물건, 이거 조잡할 거야. 나쁠 거야. 그런 거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그 소비의 기준은 가격인 거예요. 절대적인 가격은. 비싸면 좋을 거고 싸면 나쁠 거라는 가격이죠. 근데 불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가치 기준이 나타납니다. 이 가격이 아니에요. 새로움, 편리함, 브랜드, 모두가 갖고 있나? 뭐 심플함 등등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족을 얻느냐는 소비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싸면서도 좋아야 되고요. 싸고도 좋아야 돼. 그걸 찾아가는 게 바로 에르메스, 유니클로고 뭐 루이비통, 백행샵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나왔죠. 이런 소비 행태를 보이는 일본의 소비자들이에요. 일본의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닥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닥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이런 소비의 양극화에 대한 공급자의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저가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유니클로이스. 저 두 가지죠.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본에 지금, 이거는 뭐 최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초고가 전략을 쓰든지 초저가 전략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소니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니가 최근에 이런 제품을 내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크맨이란 말도 모르더라고요. 저걸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30만 행 하는 워크맨을 내놨고요. 이 홈시어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800만 행. 이거 없어서 못 판대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없어서 정말 못 팔까 싶은데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팔려나갑니다. 이런 워크맨이 팔려나가고요. 이게 실제로 라스베가스의 그 전자 박람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등장했다고 그러는데요. 초저가 전략이죠. 가격을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요즘 뭐 가격을 분쇄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의 이건
제가 뭐 발포주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샵 99 같은 경우는 그 다이소하고 똑같은 비슷한 그런 뭐, 유니클로. 그 다음에 중고. 이 중고 시장도 일본에서 워낙에 뭐, 일본 사람들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좀 검소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책도 그렇고 뭐 저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만 아마 중고 서점이 없었으면 제가 공부를 못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책이 워낙에 비싸고 그래서 중고 서점으로 그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고 그랬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중고 시장이 잘 돼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초저가 전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충 하는 가격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라는 거죠. 어중간한 가격 갖고는 안 돼. 불황기의 가격 전략. 상식보다 높은 가격 설정하고 소비자가 놀랄 만한 부가가치 개축. 아까 소니 같은 거예요. 저게 아니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초저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에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불황기에는 지금까지의 가격 전략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커피를 보면 참 제가 커피 좋아하는데 어중간한 가격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스타벅스 아니면 백다방인 거죠. 카페베네 엔젤리어스 뭐 제가 자주 가던 그런 뭐 커피 브랜드입니다만 안 됩니다. 어중간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나라 시장도 양극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상당 시간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보죠. 뭐 위에는 볼 거 없고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뭐 부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90년대 20대를 중심으로 부끄럽지 않다. 저가가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2000년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치 기준이 엄격해진 그런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제네릭 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저도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많이 사봅니다만 일본의 그 전자업계 몰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굵직굵직한 일본의 전자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니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등등 해서 히타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뭘 잘못했냐면 국내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같은 냉장고, 같은 텔레비전, 같은 세탁기라도 조금의 추가적인 기능을 새로 해가지고 신상품이라고 내놓으면 일본의 소비자들이 덤성덤성 사줬어요. 경기가 좋았으니까 사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가격은 자꾸 올라갔죠. 기능은 늘어났죠. 일본에 침체기가 오니까 그 제품 어디다 갖다 팝니까? 해외로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서 사줄 때가 있나요? 그 높은 가격에? 없죠. 그런 우를 범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불황기의 이 제네릭 가전인데요. 이 제네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이죠. 그러니까 그 특허받은 의약품이 이제 특허가 만료돼서 어디든지 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이제 우리가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전에도 그게 등장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허 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유명 브랜드보다는 그 가격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뚫어지는 그런 소비자들을 맞춰가지고 기능을 최소화하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가령 냉장고는 냉장이 잘 되고 냉동이 잘 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인터넷 IoT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잘 빨리면 돼요. 거기에 잘 쓰지도 않는 뭐 기능 같은 거 막 넣어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만, 뭐 놀랄 일은 아닌데, 사실. 어쨌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원래 본연의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가격은 굉장히 낮겠죠. 이게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 선풍기인데요. 이쪽이 소위 제네릭 가전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요게 미쓰비시 도시바 같은 소위 브랜드가 있는, 가격이 좀 한 30%, 40% 가까이 저렴해요. 여긴 그런 게 없겠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없겠죠. 뭐 가령 뭐 어떤 기능이 있나요? 뭐 심야 뭐 그런 기능인가요? 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기능이 없고 단순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시기가 바로 또 불황 시기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학교 다닐 시절에 그 샀던 선풍기를 사실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산 건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좋아서요. 왜냐면 조용해서요. 보통 우리나라 선풍기는 제가 사러 가보고 그러지만 이 모터 뒤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나요? 그렇죠?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산 거는 거의 뒤에 그 뒤통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모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왜 우리나라는 선풍기를 그렇게 못 만들까라는 제가 제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선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소비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 물론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일본 사람들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뭐랍니까? LP라고 그러나요? 이게 다시 일본에서 등장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레코드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재작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할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에 이런 거 보니까 바늘을 그 판 위에 탁 올려놓을 때 그 순간이 쾌감이 느껴진다고. 그걸 탁 올려놓으면 소리가 나는, 특히 젊은 사람들. 저는 다 해봤습니다만, 거기서 무슨 쾌감을 느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워낙에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얼마든지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보다는 저렇게 듣는 음악이 또 색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질이 또 부드럽다나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다른 그런 소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책이라고 하는 아마 쓰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에 필름이 아니고요. 그 명암 크기의 그 인화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상이 가능하잖아요. 찍으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1989년인가요? 등장했던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메라 등장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죠. 디지털 카메라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졌다가 다시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론적으로 이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건 편리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시대에 참 편리해졌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최고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겠구나. 과거에 등장했던 제품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황기를 겪으면서 사례 기업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년 그 이상의 불황을 겪으면서 불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불황기에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호황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호황기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정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어떤 흐름에 따라서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불황기는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황기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기업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건데요. 생존한 기업들, 일본의 기업들 훨씬 더 강해졌어요. 왜요? 견뎌냈으니까. 살아남았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제가 그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죠. 뭐가 다 살아남는 겁니까? 덩치가 큰 생물이 살아남았습니까? 싸움 잘하는 생물이 살아났나요? 어떤 생물이 살아났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건 변화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은 거죠. 기업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죠. 더 절실하지 않나요?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거? 기업은? 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치 클 필요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얼마만큼 실시간으로 적응을 했느냐.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았겠죠. 일본에서. 2015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장 기업들 일본에 1,000억 엔 이상을 돌파한 기업이 97개입니다. 1,000억 엔이면 1조입니다. 영업이. 불황을 겪기 이전에 일본의 호황기라고 했던 절대적인 일본의 호황기라고 했던 1980년대보다도 많은 기업입니다. 숫자적으로. 영업이익이 2,000억 엔 이상이 되는 일본의 상장사는 41개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개입니다. 지금 2005년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0억 엔이 넘어가는 기업들 순서대로 볼까요?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 그룹, 일본 전신전화,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소프트뱅크,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 KDDI, 닛산 자동차, NTT 도코모, JR 도카이, 스바루, JT, 히타치, 브리지스톤, 혼다. 자동차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소위 통신사들 들어가 있고 구조조정에서 거대한 금융그룹으로 남은 일본의 금융사들 다 들어가 있고 시련을 어떻게 겪었을까요? 그렇죠? 살아남았죠. 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는 자료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요 키워드만 좀 읽어드릴게요. 성장의 한계를 인식했다. 대담한 변신을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을 재발견했다. 성숙산업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M&A를 활용했다. 저런 키워드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그 불황을 이겨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죠. 거기에는 공백으로 돼 있나요? 아마 아무것도 안 써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뭔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제시해 주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반복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살아남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거. 그게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업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왜냐? 언젠가 불황은 끝날 거거든요. 수요가 반전될 거예요. 분명히.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그러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야. 이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듭 말씀드린 호황기에는 별다른 전략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실은. 제가 뭐 기업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황기에는 정말 정확한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기업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이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제가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분이죠. 피터 드러커가 성장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황기야말로 성장을 의식해. 앞으로의 성장을 의식하라는 거죠. 그 의식하고 관리하라는 거야.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죠. 그게 언제 하라고요? 불황기 하라고. 불황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황은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다. 두 번째 설문 이런 거 해주셨어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모두 선택하라 그랬더니 4번 1등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산업기술력. 이것도 예상했던 답변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저거는 마지막에 또 하나 설문이 있었죠. 그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지금 데이터의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세계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불황을 극복했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중소기업인데 끊임없이 진화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진화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조그만한 변화가 필요하지 커다란 혁신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불황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거든요. 이 기업들의 사례를 보시면 여실히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큰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다각화? 있을 수 있죠. 사업의 다각화는 신제품을 만들고 신시장에 뛰어드는 걸 우리가 사업의 다각화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시장만 개척할 수도 있고 제품만 개발할 수도 있죠. 진화의 방향은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기업의 진화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크게 나누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느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느냐, 아니면 또 하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의 다각화 아닙니까? 기타보시 연필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연필. 여러분들 연필 쓰세요? 쓰세요? 저는 참 즐겨 쓰는, 왜냐면 그 촉감이 전 좋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갖고 볼펜보다도 미끄러워가지고. 근데 사실 연필은 수요가 급감하고 있죠. 급감했죠,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타보시 연필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종업원 28명입니다. 아무래도 취약 연령 인구 감소하고 뭐 급격한 시스템화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연필의 수요를 급감시켰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변신했을까? 연필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연필 만들던 회사가 연필의 수요가 줄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우개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어떤 변화를 했을까요? 진화 첫 번째, 상식을 뒤집는 겁니다. 연필은 애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연필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사실은 계기가 됐던 거는 공장 견학을 왔던 그 애를 데리고
공장 견학을 왔대요.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왔던 엄마가 그 사장님한테 왜 우리 어른들이 쓰는 연필은 없냐고. 애들만 연필 쓰냐고. 그 한마디에 딱 꽂혔죠. 그쵸? 꽂힌 거죠, 소식. 그래서 만들었어. 근데 연필 깎진 않아요. 나무를 깎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심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연필 심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샤프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필 쓰이는 2mm의 심을 사용해갖고 샤프 메슬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2011년에 문구대상 받았고요. 누적 판매수가 100만 개. 연필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 승희따지왕이라는 사장님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개미의 눈으로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새의 눈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눈으로 자신의 위치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다라고. 100만, 숫자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100만 개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100만 개면 10만 개도 아니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이 있는데요. 점토예요, 점토. 이 이름은 이제 목군행산이라고 하는데, 점토를 만들었어요. 연필 회사에서 왜 점토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점토라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는 그런 점토인데. 저걸 만들었어요. 왜 연필 회사가 저걸 만들었어요? 사업 다각화에? 연필은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 들여와가지고 연필을 만들면 뭐가 남아요? 찌꺼기 남죠. 엄청나게 많은 그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일본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요즘은 이제 동네 목욕탕들이 없어졌는데 일본도 동네 목욕탕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목욕탕들이 옛날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다 땔감으로 물을 데폈어요. 그러니까 연필 만들고 남은 찌꺼기 나무는 다 걷다 팔았거든요. 저 회사가 그랬대요. 근데 목욕탕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팔 곳도 없어. 그게 고민한. 돈도 들어요. 산업 폐기물로 버리려고 그러니까 돈도 들죠. 그리고 판로는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왜? 연필 파는 판로가 있으니까 이미 학용품 파는 판로가 있잖아요. 그걸로 팔았던 거죠. 다 뭐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바꿨어. 발상을 전환. 대단한 변신을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래서 뭐예요? 답은 사실은 자기한테 있어. 아무리 불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데 가서 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 연필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점토. 또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으면 이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페인트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 회장님, 저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생각을 상품화해요. 생각을.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고 상품을 기획하면 모방에 그치고 싶다니까. 눈으로 보고 저거 만들어야지 하면은 벤치마킹은 되겠죠. 그렇지만 모방. 근데 보지 않고 이 생각한 거를 상품화하는 거, 이게 바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조의 기본이다라고 저분은. 이 기업은 단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지향점이라는 지향점. 내가 이 연필에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야 올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좀 연필의 정신이라는 것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 연필의 정신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28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입니다. 연필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깎는다. 연필처럼 심지가 깊은 사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하고 창피하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연필이 존재하는 한 이익은 생각하지 말고 가업을 이어라.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맑은 날에도 우산. 일본은 도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 비가 옵니다. 실제 뭐 이슬비가 됐던 폭우가 됐던 3일에 한 번 평균적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산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맑은 날에 우산이 필요한가요? 우산을 언제 사나요? 비 올 때.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맞습니다. 비 오기 전에 사야죠. 일본에서 1년 동안 팔려나가는 우산의 숫자가 1억 2천 개라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인구수만큼 파는 제품이 일본의 우산인데요. 종업원 30명 되는 슈즈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약 2천만 개의 우산을 팝니다. 전체 시장의 17%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우산살의 개수를 늘려서 처음에는 히트 상품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산 살이 아무래도 적으면 좀 견고하지 않겠죠? 근데 한 2개를 늘렸대요. 그리고 고품질의 우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팔다 보니까 소위 일본에서 장마가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판매량이 급감하더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매 반복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왜 그때만 우산이 팔리지? 그래서 맑은 날에도 우산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갖고 싶은 우산을 만들자. 비 올 때 필요한 우산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우산. 그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갖고 싶은 우산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그래서 샀어요. 매우 비싸게 주고 사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맑은 날에도 우산을, 양산이 아니고요, 우산을.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디자인을 바꿉니다. 색상과 문양을 화려하게 해서 다양하게 제작합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약 한 250종의 색상을 주죠. 슈퍼 포켓 미니. 저거 정말로 여기 포켓에 들어갑니다. 펜 호소라고 하는 우산도 있어요. 펜처럼 생겼죠. 가장 히트 상품입니다. 이게 포켓 플랜. 직사각 형태로 접히도록 해가지고 두께가 2.5cm 정도 됩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일본의 소위 직장을 다니시는 여성, 남성 불문하고 대부분 가방에 저거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맑은 날에도 넣어가지고 집에서 나갑니다. 항상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저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언제 비 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게도 정말 가볍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낸 거는 묶어서 팔아.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요. 24개, 36개, 48개씩 누가 사갈까 싶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망을 개척합니다. 우산을 파는 곳이 어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역에 있는 그 뭐죠? 기오스크? 그죠. 기오스크. 뭐 이런 데서나 파는 거죠. 근데 가장 훌륭한 개척점은 바로 서점이었어요.
일본에 서점 참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서점에서 지금은 어디 가더라도 우산 팝니다. 저 회사. 소비자를 사로잡는 적절한 균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초가성비?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 디자인, 가격, 적절한 균형. 굉장히 뭐랄까 교과서 같은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하야시 사장이 하는 말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품은 그림의 떡이 아닌 항상 진짜 떡이어야 된다. 일본 말도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떡이다. 손에 쥐었을 때 높은 품질, 싼 가격에 만족할 수 있는 상품. 소비자의 기대에 어긋난 적이 없다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익은 그 다음이래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벌지는 않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이 가격대가 그렇게 또 싸진 않아요. 매우 싼 건 아닙니다. 한 700엔에서 1000엔대 하니까, 뭐, 이거 그대로 뭐 요즘 환율로 해도 한 7,000원에서 10,000원? 우리 우산 보통 가서 쓸만한 거 사면 한 3, 4,000원이면 사는가요?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조금 비싸긴 합니다. 이익보다는 품질이라고 하고요. 실제 또 독특한 거는 이 사장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제품을 개발해내고 뭐 그런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파이어라고 하는 지진이 아니라 화산 폭발 났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우산도 만들어냈어요. 저거 쓰면 이제 등 뒤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에서 우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좀 견고한 그런 우산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우산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예,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입니다. 종이의 부활인데요. 후쿠나가 지공이라고 하는, 뭐, 지공은 이 종이 지자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인쇄하는 회사예요, 인쇄. 인쇄업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서울에만 보더라도 인쇄하는 업종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밀집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데 가면 사실 좀 어두워요, 그쵸?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포장지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골판지 만들고, 뭐 그런 회사예요. 종업원 27명이었던 그런 인쇄업체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생각했던 거는 조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연이 되고 싶다. 포장지는 버려지죠. 골판지도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버려지죠. 이건 싫다. 내가 주연이 되자. 어떻게 하면 주연이 될 수 있습니까? 요게 보이시죠? 저기 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우수해도 주인공은 상자 안에 있는 제품. 그래서 상자 포장은 버리죠. 재활용되죠. 요즘 버린다기보다 재활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종이가 주역이 되는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정말 불황이 지속되던 정말 야마다 사장은 디자이너를 데려옵니다. 그래갖고 종이 공작소라는 걸 만들어요. 종이 공작소라는 디자이너를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요게 만들어지기 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면으로.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끝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다가 이렇게 화분도 넣어놓고, 뭐 물건도 넣어놓고, 등등. 그래서 말은 이제 이 공기죠, 공기. 공기 용기라고. 그러니까 요게 직경이 한 20c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망사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 안에 무늬들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요게 같지 않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전부 디자인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포장하는 거, 인테리어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어두침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인쇄업한 곳에서 새로운 변신, 화려한 변신을 한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다가 뭘 접목시켰냐? 디자인을 영입해서 종이로 주연이 된 거죠. 또 미니어처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게임도 만들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참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이렇게 종이의 밑면에다가 컵이 있고요. 그 컵 종이에다가 밑면에다 숫자 써놓고 뒤집어가지고 10이 되면은 뭐 컵을 획득하는 뭐 그런 게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골판지 만들고 포장지 만드는 거에 인쇄업으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죠. 진화하는 거예요. 그 진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는 불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단한 변신 같아 보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그만 사고의 발상인 거죠.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능력이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디자이너를 접목시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 2006년에 만드는 종이 공작소에서 한 200여 개의 아이템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디자이너와 같이.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의 노력에 대한 가장 값진 보상은 제품이 사람들에게 잘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 그게 바로 회사의 역할이라고 야마다 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은 또 독특하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징을 찾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실제로 기술자와 디자이너, 아무래도 기술자들은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영입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디자이너들을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역시 인간관계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로열티 방식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 회사의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고 전시하면 반드시 디자인을 불러서 이 사람의 제품이다.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한 거다라고 전시에 반드시 가서 소개하고 하는 뭐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기본이죠. 뭐 판매 데이터를 그대로 고스란히 공개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돈이 전부가 된다. 미래 없다. 어려울수록 모아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공감해주는 일 하면서 경쟁에서 벗어나서 올리원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협력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래도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겠죠.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물론 백지장 이렇게 맡들면 가볍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지만 그런 학문의 기본은 사실은 동기부여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그렇게 배웁니다. 배웠어요. 뭐 더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 급여를 몇 % 올려줄게. 이런 게 동기부여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인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그걸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후쿠나가 지공의 이사장님은 그런 걸 잘 간파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생각하는 게 그게 진정한 협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쪽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3가지 기업에 대해서 사례를 봤습니다만
뭐 그 기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일 수도 있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불황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일본의 소비자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성장의 증거다.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저 기업들이 얘기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에 적응한 가치 있는 경영, 그건 실시간으로 실천하는 게 있지 않나. 기업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 지금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변화가 주관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됐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화가 매우 객관적인 변화여야 되는 게 아닌가. 주관적인 변화는 어떤 거냐면요. 변화가 내 위주로 돌아가요. 내 입장에서 맞지 않는 변화는 적응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주관을 중시하고 자사에게 불리한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잣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변화하는 데 있어서. 냉정하게 변화를 관측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비전과 경험이, 아까 뭐 연필도 그렇고요.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요. 경영학은요, 사실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실. 여기 다 경영을 하시고 그 일선에 계신 분들이지만 왜 그러냐면요. 비전을 세우죠. 그게 끝이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죠. 그게 경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니까. 경영 전략은 없어도 돼요. 없을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 이념은 있어야 돼요. 눈앞의 일상적인 변화에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목표가 아니라 목적인 것 같아요. 기업의 목적. 앞에 세계 그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내가 얼마를 벌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죠. 매출을 10% 올리겠다? 그런 게 아니었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불황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인간을 위해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바꿔 말하면 경영 이념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를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령 발주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3개 있다고 합시다. 이 발주기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발주하던 일의 절반을 내년부터 아시아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 3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할까요? A사는 허둥지둥대면서 모든 사원에게 사원 식당으로 모여가지고 내년부터 일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년에 직원의 절반 줄이겠습니다. 라고 사장님이 그런 말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환율 변화와 다시 호황이 되면 그 일이 반드시 국내로 돌아올 거니까 우리 워크쇼링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 일은 아시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2번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자사 독자적인 신상품을 개발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은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C죠. 저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불황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변화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강연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황기에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제 강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